유민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내 부대표십니다. 정유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의원님이 계십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군요. 다음에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승환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상 많은 분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내빈이신 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소개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시기 진행되는 와중에 저희가 따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내빈을 대표해서 먼저 김무성 전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인 의원이 우리 당에서 제일 중요한 당직인 중앙위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중앙위 의원들이 많이 포함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표할 때도 중앙위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꼭 쓰고 싶었던 책이 바로 이 제목인데 우리 김정인 의원이 선수를 쳤습니다. 책을 대강 읽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민주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판입니다. 그 중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요원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되었을 때 제가 제 손으로 새누리당을 정당 민주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요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당내 논의 구조를 거쳐가지고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하고 전당대회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상향식 공천제도, 말하자면 국민공천제도를 확립을 했었습니다. 지난 총선은 우리 새누리당이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었던 그런 선거를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다. 당헌당 개정된 당헌당규대로 상향식 공천이 있었으면 최소 180석 이상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의해 가지고 거의가 다 상향식 공천을 했는데 불과 몇 개 자리를 가지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한 20여일 정도의 공천 파동 때문에 선거에 참패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제 스스로의 고백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왜 막지 못했는가 당대표 입장에서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9명의 최고위원이 최고 의결을 두고 있는데 다수결로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어쩔 도리가 없었고 이러한 과정을 옆에 지켜보았던 김정인 의원이 저한테 여러 가지 참 말을 많이 저하고 연당을 주고받았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건 바로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교과서 같이 필요한 그런 책으로 생각이 되고 이대로 우리 정당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도 제가 도장을 갖고 튄 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는 도장을 갖고 튄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당대표인 제가 의결할 수 없다 하는 기자회견을 당당히 하고 제 지역구에 내려갔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정당의 민주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김재경 의원님께 직접 듣기 전에 정당의 민주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주의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권력의 바로미터, 베일에 쌓인 공천제도를 논하다. 정당의 민주화.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은 5년 대통령 단임제 개헌, 개혁 입법을 통한 후원금 투명화로 금권선거 폐결, 지역주의 극복 등 정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부족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의 민주화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의 내부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모순적인 현실 속에 정당 민주화의 기본인 공천제도는 당내 갈등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가져온 만악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민주적 관행 때문입니다. 이제 김재경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완성을 위해 정당의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김재경 의원은 꼼꼼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당제도와 그 역사를 들여다보고 정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정당 공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사선 국회의원의 해안이 더해져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완성을 위해 민주적 공천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민주적 공천제도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득권의 배제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각 정당 형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정한 공천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 의원의 의정평가를 통한 감산점 제도,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가산점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 기득권의 배제로 정치 지평을 넓힐 수 있습니다. 민주적 공천제도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완성을 위한 발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사선 국회의원 김재경이 말하는 정당의 민주화, 지금 출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우리의 민주화,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자이신 김재경 의원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대담자가 저자인 김재경 의원과 문답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궁금한 점을 알아가는 그런 순서로 꾸며보았습니다. 대담하실 분은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 청년대표자연합 집행의장을 맡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송파구 병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용 위원장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김재경 의원님과 김성용 위원장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파구 병에서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행사들이 인사말을 항상 좀 늦게 뒤에 주인공들이 하는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의장님 아직 인사말도 못 하셨죠? 인사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오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년 만에 이 준비를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도 진주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 오셨고 특히 아까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의장으로 있는 우리 중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일일이 인사 못 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의장님 그 정당의 민주화, 이 선거가 다가오는 이 민감한 시기에 제목부터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이런 책을 쓰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시면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사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공천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정말 공천을 잘한 당의 좋은 후보를 찍는 이런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선거는 어느 당이 공천을 엉망으로 했느냐 그 당을 버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이게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20대 때 지금 우리 당이 아닌 민주당의 대표 이해찬 의원, 지금 현재 국회의장 하시는 문희상 의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하는 강기정 다 공천 탈락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문희상 의장은 다시 이제 공천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무소속으로 혹은 출마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뭐 우리 자유한국당 공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서로가 그냥 잘못된 공천을 해버리니까 더 잘못된 사람을 버리는 이런 이제 선거가 됩니다. 더 이상 이 공천이 이래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 위원장, 공천이 뭔지 알아요. 이제 김 위원장도 당협위원장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본인이 직접 공천해본 경험은 없지. 지방선거 이후에 위원장이 되셨나? 맞습니다. 저는 뭐 따로 공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 계속 서 계시면 저도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핫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서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지방선거 공천을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공천심사위원회 이제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 공천도 해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방의원들 공천 권한을 행사한다고 무슨 큰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의 그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사이다. 김 의원, 공천이 뭔지 알아? 예. 공천은 한 사람의 매운망덕한 사람과 5명의 원수를 만드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팍 피가 오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공천을 누굴 줬다 이거야. 약발이 한 1년 내지 2년 갈 겁니다. 그 뒤에는 다 자기가 잘나 지가 공천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뭐 저 사람이 내 식구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구전일식 좀 당장 인상 찌푸려지고 사이 나빠지는. 그리고 공천에서 내가 배제시킨 5사람은 내가 정치를 하는 한 영원히 나의 적입니다. 왜?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부족해서 공천 떨어졌다고 이야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보면은 공천 결정자인 김정이 좀 나쁜 놈이지. 그래서 공천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제 생각으로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당대표 마찬가지고 사무총장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볼 게 없어요. 우리 당에서 역대 사무총장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3사람이 다 공천 선거 떨어졌죠. 우리 이제
총장은 조금 다른 케이스면은 그 앞에 두 사람은 아마도 공천에서 탈락된 많은 전국의 원성들이 몰리고 해가지고 누적돼갔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보는 지금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만 이방호 총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잖아. 권력을 갖췄던 생생한 권력의 사무총장 집권당. 그리고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민주노동당의 강기가 모였습니다. 지역구가 어디냐? 우리 진주 옆에 사천입니다. 그런 데서 결국은 이방호 의원이 강기가 의원한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공천권을 이방호가 좌지우지했고 그 원성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천이라는 게 권한을 진 것 자체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돈이나 받아먹던 시대 같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엔 그랬답니다. 제 책에 보면은 그때 뭐 공천 후에 뭐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시끄럽고 그런 이제 야사했던데 요즘은 돈 가지고 공천은 안 주잖아. 그렇다면 왜 그걸 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실리도 없고 비민주적이라는 욕을 듣는 명분도 없는 이 짓을 왜 하냐? 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당이 지금 공천 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빨리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천 룰을 정하면서 정말로 그런 구태를 벗어난 그러니까 상대당보다 월등히 공천에 있어서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 이게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보수의 통합이겠죠. 그 다음에는 통합된 보수를 그럼 누구 어떻게 공천 줄 거야? 그 세 쪽에 나 있는데 뭐 누구는 50%, 누구는 30%, 20% 옛날처럼 그렇게 갈라붙이기 절대 불가능하죠. 그거 어떡할 거야? 공천권을 모조리 당원과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뜻에 따르자. 그래 해요. 뭐 진정한 또 통합 시너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썼네. 이게 어찌 보면 누가 그랬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거든. 옛날에 서설 시퍼런 당의 실력자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같이 나서가지고 금방지게 뭐 정당한 민주화 공천이 어쩌고 싸면 공천 탈락 대상 1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대도 달라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을 써야 난 하는 그리고 지금쯤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거지. 네. 다시 한번 해주시죠. 대련을 이어가기 전에 예비 한 분 오셔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는 TV를 통해서 토론으로 나오셔가지고 엄청 이 좌파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통쾌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정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저도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계기셨는지 궁금했는데 들어보니까 참 우리 당을 살리고 보수우파를 살리겠다는 절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공천제도 전체에 대해서 적혀 있던데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당의 공천제도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이제 이 기준과 절차가 잘 없는 거지. 그 기준과 절차가 없는 공천을 하려다 보니까 투명하지 못한 겁니다. 공개하면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투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 자체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몇 가지의 이제 배경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건국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없이 이제 이렇게 막 시작하다 보니까 권력자나 뭐 경우에 독재자들이 이제 이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저만큼 엉터리 공천을 할 데가 없더라. 우리보다 다 합니다 지금. 근데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상향식 하는데 그 옆 나라에 뭐 일본이 또 우물쭈물 딱 그리는 공천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서 영향 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책임도 큽니다. 도대체 언론이라는 게 공천이 되고 나면 저놈의 당이 민주적인 기준과 절차로 후보자를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뭘 논쟁을 붙이고 기사를 써야 될 텐데 항상 하는 게 저 당이 누가 공천 탈락됐어 뭐 건물 누구 뭐 지난번에 민주당 그 앞에 우리 당도 그랬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몇 명을 저 당에서는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현역의원 물갈이를 저어서는 30%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20% 하고 이런 식으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뜬금이로 저보다는 나아지고 우리는 현역 40% 이런 식의 보도와 경쟁 이 언론이 우리 공천의 퇴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언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원입니다. 법원. 대한민국 법원 제국 재판 잘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와가 내고 그런 것도 아니던데 잘하는데 이렇게 엉망인 공천을 수없이 송사가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줘야지. 비민주적인 공천. 이 선거 무효를 하든지 아니면 정당에 대해서 뭔가 뭐 정신 번쩍 드는 판결을 해줘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투명한 공천 안 할 도리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이 뭐 이상하게 뭐라 해놨더라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뭐가 재량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아예 소송 대상을 하지 마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개맹천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 10위 아닙니까? 제조업 수출 세계 6등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뭐 10몇 개 따는 이런 건 놀라운 것도 아니고 축구도 뭐 1등, 2등 하려고 그러고 수영도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이런 나라에서 이 정치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 원인이 돼가 됩니까? 그 대표적인 원인의 뿌리가 바로 요 엉터리 공천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절박한 생각으로 제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회장님. 뭐 정리를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정리를 하려면 간략하게 권력자에 의한 기준 없는 공천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이 신뢰를 얻고 이기는 올바른 공천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대한민국 헌법 8조에 보면은 정당은 기준과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지 않는 정당은 위원제청 절차를 거쳐서 해산을 시켜야 돼. 근데 이 수렁타리 정당들을 아직도 그냥 헌법에 위배되죠. 그리고 그 헌법보다도 공직선거법에 어찌 되어 있느냐 이 책을 보면 다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각 지역구에 한 명의 후보자를 정당 공천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헌법이고 법이고 하나도 안 지키지는 거야. 엉망인 거지. 그래서 법대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럼 법대로 하는 게 뭐입니까? 가장 민주적인 건 의견이 다를 때 선거로 하는 게 가장 민주적인 거고 거기서 제일 표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비율을 어찌할기냐? 우리처럼 이제 당원 50, 국민 50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어떤 나라는 보면 아예 국민들을 빼버리고 당원만 하는 나라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투표를 할까? 여론조사를 할까?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요즘 여론조사 외국의 문제가 나오니까 안심번호 뭐 이런 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면은 선관위에 다 위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현역이 먹게 돼 있는 거죠. 내같이 못난 사람도 뭐 이제 초선이나 아닌 사람하고 붙여놨는데 못 이길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당 운영 시스템이 당협위원장인 내가 그래도 책임당원이나 당원들하고 훨씬 부대낄 시간이 많은데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론은 뭐 좀 다소 안 좋다. 그 완전히 기득권자의 판이 된 겁니다. 근데 김 위원장 놀라운 것은 미국이나
무슨 영국 이런 데는 그런 고려가 없어. 무조건 붙여버리더라고. 현역하고 그냥 뭐 신인이든 뭐 누구든.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18선도 있고 20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뭐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도 그런 식의 그냥 발가벗기가 둘이를 이기에 올린 이 게임은 저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 뭐 좀 잘했냐 못했냐 이런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인들한테는 이거 똑같은 무기대등한 원칙을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산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지금 이미 다 스터디돼 있어. 근데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더라 이런 이야기지. 네, 박수 한번 넣어주시죠. 네. 김민정 연락이 나왔나? 앉아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젊은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은 인지도 없는 젊은 정치 신인들이 이렇게 공천 경쟁을 싸우기에는 좌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막 감히 진주에 내려가서 지금 김재경 의원님하고 공천 신청하면 1%라도 나오겠습니까? 회장님?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좀 말씀을 또 책에 보니까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상향식 공천을 했을 때 폐해로 나오는 정치 소수자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 저처럼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좀 배려를 하고 또 기득권들을 좀 깨면서 안에 새로운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이 자리를 박차고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래, 그게 이제 뭐 인재를 발굴해서 포스팅을 한다 그럴까? 당에서 이제 뭐 좀 이렇게 그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이제 보조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공천하고 관련돼 가지고 가장 적나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가산점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네 가가지고 나하고 정치 신인하고 붙였다. 그러면 내가 한 90%쯤 받을 것 같지. 네. 천만의 말씀. 많이 받으면 70%. 이건 내뿐만 아니라 현실. 현실이 그래. 왜 그러냐면 내가 싫은 사람이 있거든. 내가. 이게 선거가 3명을 붙이면 굉장히 수습니다. 현역이 의원은. 근데 1대1로 딱 붙여놔놓으면 내가 싫으면 바로 저리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7대3 정도 되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균치를 따지면 한 6대4 정도 될란가? 그래서 이제 그 언저리에서 답을 찾는다면 신인한테 자기 득표의 50%를 더해준다. 그럼 신인이 몇 프로? 내가 60% 받고 신이 40%. 4, 5, 20 아닙니까? 거기 지 40%에 보태면 딱 60대 60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신상진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특위에서 신인 50%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 내한테 몇몇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 야, 우리는 바로 죽는 거다, 지금. 그런데 내 생각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역의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떨어질 정도의 가산점이다라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근데 어느 당도 지금까지 50%를 거론한 당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 정말로 고민의 봄직한 기준선이 아닐까. 그 정도면 안 되겠나. 근데 50%보다 더 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무리라도 그건 한참 무리인 거예요. 계산도 어렵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인들한테 득표의 50% 가산점은 해봄직한 제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을 통해서 신정치혁신위원회에 나와 있는 안을 보니까요. 50%를 받으려면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아무런 이제 선거에 출마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점수여서 좀 체계적으로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요. 사실 저도 2016년에 이제 이 선거 배심원단, 공천 배심원단으로 들어가서 앞에 계신 김우성 대표님께서 한 87.몇% 정도의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노력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권력자에게 주어진 공천권을 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참 말은 좋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실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들을 우리 정당에서 해야 되는지 좀 의장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대답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 두 분 오시면서 우리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성일종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중로 의원님 오셨다 가셨나? 곧 오셨. 이 성일종 의원님하고 김중로 의원님은 아까 우리 누구?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민경욱 의원님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목욕당의 굉장히 열성 의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 김중로 의원님 들어오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집에서 6시에 나오거든요. 6시 반쯤. 저하고 가장 친한 홍일표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전 삼장위원장.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서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운동하는 분 중에 우리 두 분이십니다. 내가 아마 식스팩을 보이기 위해서 벗으면 아마 두 분도 벗지 않을까. 두 분 다 참 체력이 좋으십니다. 제 질문에 정당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는 대로 말은 좋은데 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정당이 다른 형태의 올바른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경쟁이 붙었거든.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20대 때 자기가 낙천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쉽지. 공천 떨어져가 무소속 선거 한번 치러보면은 뭐 치가 떨릴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제도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생각이 깊으신 분이고, 그래서 미리 일찍이 공천 룰을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당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잖아.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저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우리 정치사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한 게 아니라 그 공천제도를 시스템화하고 민주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천하는 그런 문을 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민주당이 먼저 그 틀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는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다시 밀실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뭡니까 전략 공천, 우선 추천 이런 거 하면은 무슨 저는 간다고. 또 보수 통합이 물론 제일 첫 번째 화급한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통합된 보수를 다시 분열시키지 않고 뭉치기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화된 상향식 공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미 한 발짝 먼저 발을 떼놨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발전된 우리는 진전된 공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아마 언론이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흐름상 피해갈 수 없는 거고, 다만 내부적으로 좀 더 이제 디테일을 다듬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50%도 한번 우리는 해봄직하다. 뭐 등등등 좀 더 개혁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가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 시간에도 조금 이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공천제도하고 세계 주요 국가의 공천제도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우리 선거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천이나 선거 다 거의 맞물려 있는데요. 간략하게 앞에 주요 국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테스트 트랙에 올려져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책의 245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거 수강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0명으로 딱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헌법으로 의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국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매직 퍼즐을 맞춰요. 그렇지 않으면 300명을 다 넘어가게 딱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 책을 나중에 245페이지를 보면 우선은 이제 정당 투표를 가지고 너가 몇 석이라는 걸 딱 줍니다. 주놔놓고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건 당선되는 대로 또 반영을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독일이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한 번도 정수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정수를 넘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0명인데 100명을 지역구에다가 뽑고 200명 정도를 비례대표를 하면 300명이 넘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안 그러면 150석 정도 하고 비례를 150석 하면은 300명 선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맞추는 게 그렇게 매직 퍼즐입니다. 매직 퍼즐.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뭐 저는 그 말을 물고 늘어주고 싶지는 않고 누구도 이걸 맞추기가 힘든 매직 퍼즐이라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그럼 좋다. 비례 300명 안으로 해야 되니까 비례 150, 지역구 150 그러면 지역구 100개가 날아갑니다.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부수지 않고는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서 그 245페이지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제도에 대해서 뭐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까지 넣어가지고 그 공천 이제 저 출마자를 뽑는 데도 있고 당원들만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각 당에 따라서 영국같이 이제 역사가 깊은 나라에는 조금 이제 또 방법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또 독일 뭐 등등 조금 다 다른데 기본적인 흐름은 결국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공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어떤 데는 국민들 뜻도 좀 섞어서 하는 이게 이제 기본 원화입니다. 근데 제일 엉터리가 어디를 겠습니까? 요새 우리가 억수 미워하는 일본. 이 진짜 정당 공천은 우리보다 한 수 더 엉터리더라고요. 저게 아마 옛날에 봉건, 보스, 사무라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건데 이상하게 그게 좀 우리 이 공천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데 일본 영향이 지금 이제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른 이제 공천 운영이 있는데 문제는 확실히 잘못된 동네는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저끼리 누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할아버지가 뭐 수상된 집안에서 뭐 대대로 막 나오고 저 할아버지한테도 뭐 대대로 나오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그 이 최대 한 3분의 1이 다섯 나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 다섯 나라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공천제도에 관한 겁니다. 근데 정치제도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선진국 사례가 연구가 좀 됐었는데 공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거의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나름 활용도도 있겠다 하는 이런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 내한테 무지무지 여름 동안 시달리고 깨졌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공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박수. 네, 회장님, 저는 되게 주제가 무거울 것 같아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준비한 건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정당, 국가를 보다 올바르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발전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독재 정권이 끝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독재하는 대통령 나올 걸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헌법 개정하면 오히려 5년은 짧다. 4년 중임 정도가 안 좋냐. 이런 논의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첫 단계 민주화의 우리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더라? 금권 정치로부터의 탈피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세훈법. 그 부정한 금전 관련된 선거에 가지고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수십 명이 집에 갑니다. 그 책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갔을 때 제가 들어왔던 17대 때로 내가 기억됩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탄핵 뭐 이래가지고 금권 정치가 싹 썰려갔거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금권 정치의 실체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다만 엊그제까지 내하고 같이 의정생활을 하던 수많은 의원들이 갑자기 집에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이제 음하게 가면서 뭐 이제 달라는 사람도 없고 주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이제 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100% 성공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저는 한 90% 이상은 그것도 성공했거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지역정당, 지역구도 탑합니다. 이게 이제 또 망국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외국도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어느 지역은 민주당, 어디는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어디는 무슨 당, 어디는 무슨 당, 뭐 90몇 표 득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깨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전국 수도권은 이제 통계를 잡을 수 없으니까 주로 영어나 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책에 통계를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 이리 이제 예외가 생기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20대 때 보면 이런저런 원인도 있었겠지만 전국에 11군데의 아성이 무너집니다. 이제 이쪽 영남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쪽도 보면 정운천, 이정현 두 사람이 이제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구도 고질병인 지역구도 타파라는 성과도 이루어냈어요. 딱 한 개 남았습니다. 이제 뭐겠습니까? 이거 공천 제대로 해야 돼. 민주적 공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세련되고 당당해진 겁니다. 정당이 당당해지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웃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국민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과 당원이 저 사람이 좋다는데 언론 너가 뭔데 웃자란 말이야. 당당하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님 때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싹쓸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대표님 그때 막 반바지 무슨 치마가 입고 다니고. 근데 거기서 상징적인 승리가 몇 개 있습니다. 관악에 오신하는 한 번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 데서 당선이 됐고 지금 이제 저쪽 원내대표. 그리고 그것보다 저는 더 의미를 두는 게 경기도의 정장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차분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 사무총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당에 이제 유이동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 유이동 후보는 비례대표 여성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랬죠, 대표님. 그러면 옛날부터 밀실공천에서는 그 유이동 같은 사람은 아예 공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선해가지고 1등하니까 유이동 공천 받았어. 그러고 야, 저 유이동이 인지도 나 되겠냐고 다 걱정했는데 결국 그 경쟁력 있는 정장선 3선인가 했던 사람 정장선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었거든.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원칙이 흔들릴 때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 정도 되는 나라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다 그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런 다른 분야의 정치가 떳떳해야지. 그래야 정치가 국가와 국정을 이끌고 간다. 그럴 때 이게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또 그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개판치고 엉터리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다 분위기도 무르익었고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국민 앞에 당당해지고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대적 요구입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민주화의 대상이 정당을 민주화해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우리 김재경 의장님의 절절하고 들끓는 마음을 들으면서 젊은 사람으로서 저도 심장이 또 뛰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드릴 건 별로 없고요. 의장님, 우리 다 같이 제가 외치는 말에 화이팅 한 번씩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할 건데요. 제가 화이팅 하고 나면 같이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장님, 화이팅! 화이팅! 자유한국당 화이팅!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답 진행을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용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공식적인 행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자와 자유로운 만남 속에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의 기념촬영은 물론 오늘 구입하신 책자에 사인을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